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며 영속적인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네, 백악관에서 의료비 절감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의 이란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목표물의 75%를 타격했다면서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합의를 원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2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무기를 보충했을 수도 있지만 또 미국은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재래식 방식만으로 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Truth Social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it. Why do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해협이 열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규모를 3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동맹 또 전 세계에 유익할 때만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종전을 바라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난하면서 결국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될 거라는 메시지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도 말이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군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했는데요. 휴전 기간 동안의 해상 봉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미 국방부는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엑소에 대해 실시한 해상 차단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에 헬리콥터 2대가 이 머제스틱 엑소호로 접근해서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무장병력이 갑판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제재를 받는 세력은 공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며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전 세계 공해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확대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문제 삼아서 2차 협상을 거부했는데 이런 해상 봉쇄 확대가 이란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בראש ובראשונה כדי להשלים את חיסול שושלת חמינאי, יוזם תוכנית ההשמדה נגד ישראל, ואת מחליפי המחליפים של מנהיגות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란 관련 매체는 미국과 휴전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곳곳에서 이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는데 누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3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연장 논의를 위해서 2차 회담을 오늘 백악관에서 열었습니다. 양국은 지난 14일 4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상에 나서서 16일 열흘 휴전을 발표했었죠.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주재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가 회담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이 회담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휴전을 3주 동안 연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이 친이란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양측은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했고 헤즈볼라도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소년이 이번 전쟁으로 숨졌다면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교황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이번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2,300명이 숨지고 7,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중동의 평화를 제일 위협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합의를 발표한 뒤에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은 국가가 민간인 학살 논란 속에서도 왜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기습 공격한 이른바 17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과 축제 현장이 공격받으면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됐고 국가 방어 체계가 무너진 경험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17 사태가 안보 체계의 실패를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단순한 억지 전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적극 선제적인 군사 행동을 정당한 선택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헤즈볼라나 레바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전쟁을 크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이런 변화는 군사 전략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안보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홀로코스트의 가슴 아픈 기억이 보편적 인도주의로 이어지기보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 중심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영국 가디언지에는 홀로코스트 연구자 400여 명이 연명한 공개 서한이 실렸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대규모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을 그렇게 홀로코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제2의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미국의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로비와 연관된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대신 누가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게 돼 있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의 의뢰로 활동한 워싱턴 DC의 로비 업체는 7곳으로 6곳은 총 69만 5천 달러, 한 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 INC의 지출 금액만 봐도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 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쿠팡을 차별했다며 쿠팡에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미 무역 대표부도 로비 대상 중 하나입니다. Our actions and the agreements we are forging with you, our trading partners, are disrupting a status quo that has become economically unworkable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특히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로비 업체들은 한국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가 로비 목적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관기를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할 때까지 미국의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면서 거듭 밝혔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수위 점점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 둘 다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공세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향후에 있을 만약에 벌어진다면 휴전 협상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그 지렛대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란은 경제 유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통제권을 다 놓쳤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협상력을 하나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항행의 통제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이란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협상장에 가서 이 유인을 낮추려고 한다면 경제적 유인 주는 걸 낮추려고 그러면 아니다.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양측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그 질의응답에서 했던 얘기 보니까 이란 상대로 핵무기 쓰지 않겠다. 이미 초토화를 했는데 뭐하러 쓰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만 또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죠. 저 전략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흘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자기네들이 선언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NCND, 자기네들이 핵을 가졌다고 얘기도 안 하고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순간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위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들은 갖고 있죠. 그리고 어느 국제 기구나 IAEA나 NPT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란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NPT, 그다음 IAEA와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가 이 IAEA 그러니까 국제 핵 원자력 기구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 그 조치를 따르고 있던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마 도덕적 우위들 그리고 여태까지 전 세계 국가가 홀로코스트 때문에 갖고 있던 부채의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일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가츠나 강경파들은 전술핵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안에서는 생각 고려해보고 있겠지만 사용하는 순간 이란은 지금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자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아닌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스라엘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네, 뉴욕 3대 증시죠. 그러니까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이 다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주로 빠진 지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IT 기업들이 좀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근데 보면은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의 영향치고는 덜 빠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축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빠진 거는 뭐냐 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는 거는 국제유가가 고유가를 지속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케빈 워시가 지금 연준 미국에서 청문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별 의견이 없으면 이제 의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현재 수준의 동결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보는 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기술주는 이게 이자율,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좀 IT 기업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제 유가 지금 브렌트 유가 다시 105달러까지 돌파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워시가 그 연준 의장 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압박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WTI가 이제 배럴당 한 95달러.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상황이 엄청 나빠지는 거고 90달러대 정도면 이제 중립,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 상태. 근데 말씀하신 브렌트유가 지금 생각보다 어젯밤에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두바이유가 106달러인데 그동안 이제 두바이유가 제일 높았거든요. 브렌트가 거의 105달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유럽 지역 쪽의 어떤 그 특유의 유럽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브렌트유는 사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한 8에서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이제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많이 가스 쪽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제 그런 쪽의 영향을 이제 브렌트유가 많이 받아서, 다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바이가 항상 높았는데 브렌트가 다시 100달러를 크게 돌파했다는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게 선진국의 어떤 에너지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위태롭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이거 2차 에너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 고려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0%가 글로 빠져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계속 막혀 있으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넘어서 에너지 수급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 쪽에 중동 산유국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거기에 석유화학, 석유 정제 기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 지금 오히려 미국은 WTI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유럽 지역은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오히려 유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내부가 좀 분열되면서 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매체가 갈리바프 의장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강경파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분열은 그 내부에서 이란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국면, 지금 협상 전에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국면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란 선박을 납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우리가 봉쇄를 해서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갈리바프가 사임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저도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매체에서 예. 보도하고 그 소스는 지금 저도 좀 미상인 TV 매체에서 나오는 소스를 확인 있어서 좀 더 좀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서 얘기가 다룰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유보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국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이란 내부에서 혁명 수비대 입김이 세지면 협상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걸 출구 전략으로 써서 나가서 이 협상장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해서 그거는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10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곧바로 그 아락치 외무상이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상선에 한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자유항행을 해주겠다. 물론 자유항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양측이 휴전의 선결 조건이었던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서 자유항행 이게 만들어졌으니 둘이 손잡고 협상장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했으면 됐을 국면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그런데 봉쇄는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니네 선박 납포할 거야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타스님이라고 하는 준관영 매체에서 협상파들을 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확 바뀌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내부 갈등이 커져서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관관계가 말해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협상 안에서도 협상장 들어가서도 니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 그 레버러지 그거를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가 이슬라마바드 가서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리바프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이란에서 어떻게 공식 발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테헤란에서 휴전 후 처음으로 또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망이 가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 전쟁 재개할 준비 마쳤다. 미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이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가타부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봐라 이란 지금 와서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 계속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한적, 부분적 공격은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이걸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그 우리 1분기 실적 GDP 나왔거든요. 1.7%가 성장했더라고요. 이게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1.7%라는 건 전기비 대비, 그죠?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0.5에서 0.7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1.7%는 한 5년 6개월,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경제가 막 침체됐다가 이제 반등할 때, 그때가 이제 한 2.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최고치인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만 이게 2월 말일날 시작됐잖아요. 3월 달이 이제 통으로 그 1분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 전쟁만 없었으면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쟁의 영향이 사실 이제 뭐 3월 한 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 달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은 소비 같은 경우는 한 0%대 초중반 되게 좀 낮죠. 그죠? 그러니까 좋았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5%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청에서 뭐 30%, 40% 수출 증가율 그거하고는 다른 통계입니다. 그거는 그냥 명목상 들어오는 통계고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수출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5%가 늘었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은 같이 따라 느는 게 우리 수출이라는 건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의 설비 투자도 같이 늘어요. 설비 투자가
4.8% 정도 1분기에 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높였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정기비 기준이잖아요. 그죠? 1분기가 이렇게 높았다면 자, 2분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효과도 들어가고 1분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2분기 GDP는 1분기보다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 다만 다행인 건 이거 제가 뭐 재정 지출을 막 확대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추경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추경 효과가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역성장 마이너스까지는 2분기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0.5에서 0.7 정도 뭐 그 정도로 선방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수출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반도체 지금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한 겁니까?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의 이제 4월 관세청 통계입니다. 이게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82%. 예, 엄청나게 늘었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제 5.1% 늘었다는데 이 중에 40% 그렇죠. 한 2% 정도 이상은 반도체 수출이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언젠간 끝나지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국 경제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4월 달 수출 보면은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도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의외로 그게 이제 좀 물량이 안 들어오면은 수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단가가 확 높아지는 바람에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차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쪽까지 좀 같이 끌어주면 좋은데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통상 정책 영향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가 유일하게 끌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이건 경제 성장률이건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끌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거든요. 이거 영업이익 15% 정도 성과급을 안 주면 다음 달 총파업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요? 반도체가 생산을 안 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인 문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파업이 뭐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뭐 한 1, 2주 하거나 한두 달 하면은 뭐 그 정도로 끝날 건데. 공장 일주일 멈추면 어느 정도 타격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죠. 근데 공장이라는 건 어떤 제조업이건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단했다 가동할 때는 이게 기계라는 게 한 번 또 작동을 하면 이게 불량률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수출 경기 꺾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아까 반도체가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 꺾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성장 짚어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그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 심리 지수 99점인데 기준선이 100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잖아요. 보니까 그 계엄 그 이후로 가장 낮은 거라면서요? 계엄 이후로는 아니고요. 작년 초에 그거보다 훨씬 낮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계엄이 터지고 탄핵할 때 이제 그때만큼 이제 나쁜 순간이긴 한데 99포인트가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100포인트에서 좀 밑으로 빠지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중에 이제 서베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한 몇천 명 정도 모아서 그거 치고는 덜 빠졌다. 저는 한 80포인트대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선방한 겁니까? 예,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언론에서 들려오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좀 심리 위축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나프타 사태라든가. 근데 실제로 마트를 가보면 네.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예. 생각보다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군데 보면은 이제 일부 석유화학 제품에 뭐 재고가 없거나 원료가 없거나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못할 정도의 어떤 수급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격들은 많이 올랐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9.2포인트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까지 크게 미치지 않지만 이게 길어지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예.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예.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그 방어 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군사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건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 법안을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나가는 이후에 협상이 진전이 없고 지금 특히 이란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농축 우라늄을 빼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전쟁이 군사 작전이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받아서 군사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공화당이 이걸 의제로 올리고 그럼 언론에서 다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말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란이 성공적으로 그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만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 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제 그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나는 중간 선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 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 국면 전에 좀 여유롭게 하고 니네들이 더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지금 시간이 자기 편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좀 우리가 좀 뒤에 행간을 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더 끌면 진짜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냥 나가버린다. 그냥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 위기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이 2월, 3월 거의 50일, 60일 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다 생산 시설 다 이제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 시설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협상을 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 제재만 계속하면서 또 경제 압박을 한다.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그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마냥 지금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요인을 많이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그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 아니면 그러니까 또다시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막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지금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측 모두 일단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 맞는 거긴 한데 이 협상을 성사되게 할 촉발제 그 매개체가 뭐가 될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한 이거를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협상 기간 동안 풀자 하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어제부터 좀 생각해서 보는 게 지금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 고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납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요거를 좀 풀고 들어가자라고 하고 하면 어느 정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 과정을 밟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우려하는 거는 그 계속 납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우발적인 공격이나 이런 군사작전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우려인데 한 가지 또 다행인 점은 이란이 지금 사용하는 거는 모기함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민간인 피해나 자기네들이 정말 우발적인 그런 그 피해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또 이 국면이 좀 가다가 양측이 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그 전쟁 길어지면서 석유화학 제품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우리 이제 그 나프타를 우리나라도 생산하지만은 수입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이 있고 해외 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외 수출 기업, 우리 국내 기업들끼리 거래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거나 바로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해외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수출했어요. 대금을 안 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신용장이라고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런 거를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서 나프타를 수출하는 해외 기업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용장의 그 소요 기간, 그 행정 절차가 보통 6주 정도 걸리는데, 요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빨리빨리 이제 간이 실사를 해서, 근데 이거 기간을 단축하면은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그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면책 특권도 주고, 그래서 3주까지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나프타가 좀 모자르긴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프타를 수입해 올 때가 과연 있을까? 있긴 있죠. 근데 전 세계 200개 국가 모든 나라들이 나프타에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 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이 좀 빨라진다고 과연 나프타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지금은 어떤 행정 절차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의 문제고. 다만 이제 6주에서 3주로 단축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우리가 유리하죠. 다른 나라들도 행정 절차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산업부나 이제 뭐 금융감독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실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까요? 정부 부처가 이 부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 산업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나선 상황인 건데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에서 4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산과 몸무게 같은 예민한 정보까지 모두 털렸는데요. 정작 듀오 측은 신고마저 늦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2만 7천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몸무게, 직장,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때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싹 털린 건데도 듀오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에 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보고 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유출 사실 통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박 6일 동안의 인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이 대통령은 오늘 또럼 서기장과의 친교 행사를 끝으로 베트남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머문 3박 4일 동안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베트남 지도부 인사들을 모두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또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되고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오늘부터 진행하려던 액상 전자담배 단속 시점을 오는 6월 24일로 유예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네요. 오늘도 예년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 정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출근길에는 겉옷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맑은 날씨 속 고온이 더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 중부지방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부, 또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으로도 또 한 차례 특보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5도, 광주 11.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 25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